오늘 볼 거는 실용주의 사상인데 저번에 실존주의 배운 거 기억나죠? 뭐랑 비슷한 식이야.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원래 지침을 내려주던 철학 사상들이 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ZW로 내려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지침을 줄 게 없지. 그래서 지침을 어디서 찾아야 돼? 내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개인의 주체성 강조, 유럽의 실존주의라고 나오는 거고,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상들이 그대로 여기로 다시 옮겨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 뭐 발전할 것이고 인간 이성은 뭐 신뢰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거 그대로 영국으로 오는데 이 영국 사상은 어느 계열이냐면 영국 경험론 계열이야. 미국이 누구 식민지였다? 영국 식민지였지. 그래서 영국에서 공리주의 저번에 배웠죠. 공리주의 키워드가 뭐야? 민지의 공리주의 키워드가 뭡니까? 공리의 원리. 벤담이 뭐라고 그랬어 그걸? 최대 다수의 시대 행복. 맞죠? 그런 거, 그런 게 쭉 여기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실용주의로 변신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실존주의는 존재 자체를 그 긍정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잖아. 이그지스턴스랬죠. 실존이라는 게 영어로. 여기도 똑같아요. 프로그마티즘인데 프로그래마티즘이라는 게 쓸모 있는 것이란 뜻이야. 실제적이고 프랙티스, 프랙티컬 할 때 실제적인 그런 뜻 있잖아요. 연습하다 실제적인.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고 쓸모 있는 것이 선이다라는 사상이에요. 자, 퍼스라는 사람이 이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언급한 사람이 얘야. 그래서 실용주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최초로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학문이 정립되게 되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1번이 실용주의 경률이라고 적어놔. 실용주의 경률. 경률이라는 건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률이 법률할 때 그 율자예요. 율령할 때 그 율자. 그래서 이 실용주의 경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쓸모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쓸모있는 성과라는 것은 실용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사회를 이전보다 발전시킨 거, 과거보다 나아지게 만든 거, 그런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실용주의 경률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옳은 것이지. 옳은 것이기 위해서는 쓸모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괜찮죠? 여기도 실존주의도 그랬지. 실존주의도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결국은 개인의 주체성 강조인데 용어가 좀 다른 거죠. 한계성이라는 용어가 다르고, 또 뭐 그 현 존재라는 용어가 다르고, 혹은 뭐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용어가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용어만 다르게 쓴 거였잖아.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학자별로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결국 나아지는 게 선한 거야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임스는 뭐 현금 가치라든가, 퍼스는 뭐 실용주의 경륜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자기 사상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막 그게 다른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실존주의도 이렇게 안 물었지. 실존주의도 사르트르랑 야스퍼스랑 구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실존주의끼리는 잘 안 물어. 도가도 노자 장자 비슷한 얘기 하잖아 조금. 그래서 노자 장자를 따로 묻진 않아. 여기도 실용주의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시문을 보고 이런 키워드가 쓰였구나. 이거는 실용주의네. 그러면 실용주의의 특징을 고르는 게 정답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제임스의 키워드는 2번 현금 가치라고 해요. 현금 가치. 현금 가치라는 단어는 제임스만 쓰는 단어입니다. 뜻은 현금처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다. 그게 현금 가치에 대한 의미입니다. 유용한 가치라는 뜻이야. 어떤 도덕이라든가, 도덕 우리가 따라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법칙이 있으면은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살해당할 일을 막을 수 있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쓸모 있는 도덕이야 그거는. 그런 도덕들은 현금처럼 내가 쓸 수 있는 나한테 유용성을 주는 어떤 무엇이라고. 이해가죠? 그런 것이 현금 가치를 가진다고 해요. 유용성을 가지는 게. 그래서 지식의 현금 가치,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데, 요거 제임스가 쓴 책에 나오는 표현이야. 내가 길 가다가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쫄쫄 굴고 막 조금 있다가 막 사람 아무 도움도 못 받고 굶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다가 길가에 이제 나 있는 소 발자국을 봐. 그러면은 소 발자국, 소는 어디 살아요? 소는 사람이 길들이는 가축이잖아. 그러면 소는 결국은 밖에서 뭐 밭 갈고 뭐 하다가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인가에 있는 그 축사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소가. 그러면 소 발자국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가 나와? 집이 나오겠지. 그러면 소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는 지식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지식이잖아. 그거는 현금 가치를 가지는 지식이야. 반대로 아무리 뭐 도덕적이고 뭐 아름답고 막
뭐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수학적으로 완벽한 지식이야. 뭐 지금 나한테는 미적분 지식이 쓸모가 없죠. 근데 미적분 막 수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 그 수학의 원리 이러면서 막 되게 수식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한데 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거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이해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소 발자국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는 지식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그건 도덕적인 거야. 괜찮죠? 그래서 지식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언제 가치가 있어? 삶을 향상시킬 때만 가치를 가진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평등 가치를 가진다는 게 도덕 뭐 이런 거잖아. 근데 학문이나 종교나 이런 그 추상적인 거 평등 가치가 주로 좀 물질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학문이나 종교 같은 게 인간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제임스는. 뭐 여기서 심리적 만족감이라든가 삶을 위한 지침이라든가 뭐 내가 이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을 느껴가지고 아이 주인공의 감정이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경우에는 학문도 평등 가치를 지닐 수가 있어요. 이거 자주 낚시 선지로 나오는 선지예요. 뭐 학문이나 종교나 인간의 도움에 실제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추상적인 가치들은 아무 평등 가치가 없다 혹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틀린 선지야. 이해가요? 추상적인 가치들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 평등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종교나 문학, 철학 이런 게 주로 사례로 나왔어요. 그리고 3번에는 진리라고 쓰십시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도 이전 철학에서 뭐였어요? 절대불변의 진리를 찾는 게 목적이었죠. 특히나 이 대륙의 합리론, 여기는 또 왜냐면 경험론 계열을 기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론에서는 사람의 경험이 다 주관적인 거잖아.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는데 일정 부분 막 소피스트서부터 쭉 출발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합리론 계열에서는 뭐 데카르트 이런 거 철학의 제1원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절대 불변의 진리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쓸모 있는 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게 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실용주의 자체가 진리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사회에 유용한 것이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불변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석유가 진리잖아. 석유라는 게 자원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류에 굉장히 이로움을 많이 주는 자원이죠. 근데 이전에는 석유가 지금처럼 위상이 그런 선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시대, 장소, 상황 이런 것 따라 가변적인 거예요. 진리도. 그리고 실존주의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사르트르였죠. 사르트르가 좀 제일 분량이 많았잖아. 여기도 듀이라는 사람이 실용주의 마지막 철학자거든요. 여기도 이 사람이 제일 좀 분량이 많습니다. 엄청 그렇게 많진 않아요. 4번은 도구주의라고 쓰세요. 도구주의. 자,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고 도구다. 뭐랑 정반대되는 입장이겠니? 도구로 쓴다는 게 누구랑 좀 서로 대치되는 의미일 수 있을까? 칸트 같은 개념, 칸트는 목적론적 세계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인간을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해야 돼? 이런 개념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뭐다? 행복.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는 거. 근데 그거랑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야. 이거는 뭐 지식이든 사람이든 뭐든 도덕적인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해가지? 응. 그래서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지식이든 뭐 사람이든 실생활에 도움을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도 위랑 비슷하지. 위는 뭔 얘기했어? 진리는 절대 불변이 아니랬죠. 여기서 말하는 도덕, 윤리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야.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 도움을 주는 게 바뀌고 인간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시대나 사회에 유용하지 않은 지식은 교체되거나 폐기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봐봐. 제임스는 뭐가 키워드냐면 제임스는 평균가치가 무조건 키워드입니다. 평균가치라는 용어가 나요. 근데 듀이는 뭐가 키워드냐면 도구래지. 발전을 위한 사람이 나아지기 위한 쓸모가 있기 위한 도구야. 지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거는 성장하는 겁니다. 5번이 성장이에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 그게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실제 요 얘기를 하는데 악한 사람이란 거는 내가 이전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 인간이 선하고 악한 거를 가릴 때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이전에 100만 번 선한 일을 했더라도 지금 점자 나쁜 길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인이네. 근데 내가 아무리 이전에 엄청 죄를 많이 저질렀더라도 지금 내가 옳은 길을 향해 방향을 딱 틀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얘가 좀 성장하게 하는 것만이 선이야. 밑에 나오지.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 주의가 실제로 한 말이야. 그리고 요 위에 도덕적 인간에서 도덕적 문제에서 지성을 발휘한다의 지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지성적 성찰이라고 하는데 지성이라는 단어도 뒤 키워드로 가끔씩 나와요. 이 지성이 뭐 이렇게 뜻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면 실천적인 지적 태도 이런 걸 얘기한대. 6번이 근데 이 지성이 최대한 잘 발휘되는 정치 체제를 6번 민주주의 체제로 봤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지성적 방식의 문제 해결을 장하는 제도가 아니고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가 빠졌네. 추가하십시오. 보장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했어요. 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좀 불안정함 이런 걸 인정을 하거든. 그래서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점자 개선되고 나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 그러면은 결함이 원래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잖아. 그래야 나아질 수 있는 존재지. 완전하면 나아질 수가 없죠. 예전에 합리론 율족 계열에서는 인간은 뭐 태생적으로 내 자아가 원래 완전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고 한 거고, 여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인간이면은 혼자 이거를 서로 이렇게 자신 스스로 이 부족함을 깨닫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사람끼리 토의를 거쳐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이전보다 나은 결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체제인데? 민주주의 체제잖아.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한다. 저기 보면 저 제일 밑에 주의 저 아래쪽에 인간의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용주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에 인간의 오류 가능성과 관용을 강조했다 돼 있죠. 이게 듀이 맥락이에요. 정확하게 실용주의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긴 한데 굳이 요 세 명 중에 하나 보자면 듀이 의견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관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실용주의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왜 해야 되냐면, 교육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도 되게 강조했죠. 인간의 본성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덕이라는 걸 형성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국가에서. 그런 것처럼 교육의 역할은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지성적 성찰을 위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삶을 중시했다. 실용주의가 당연히 현실 삶을 중시하겠죠. 알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안다.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걸 아는 거야. 이런 거. 밑에는 한번 읽어보자. 아까 인간의 오류 가능성과 강용을 강조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 정착에 도움을 줬다. 그리고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상대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어. 지식이 쓸모 있는 것만 지식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쓸모 있는 거랑 저기서 쓸모 있는 거랑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뭔데? 윤리적 상대주의죠. 근데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랑은 좀 달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을 테지만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소피스트들은 완전 상대주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 말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네 말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발로 조져가지고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게 진리가 될 수 있으니까 변론술 수사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기준은 있어. 모두가 진리가 될 수 있긴 한데 쓸모 있는 것이 진리야. 그치? 그래서 쓸모 있는 것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진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상대주의는. 그리고 유용성 관점에서 비도덕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 만약에 한 명을 조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체를 이득을 준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공리주의에서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여기도
어떻게 하든 많이 쓸모 있어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는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결과를 더 중시하는 사상이니까요. 뭐 도덕이나 법률 이런 건 다 도구랬잖아. 뒤가 도구주의니까. 도구를 뭘 쓰든 뭐 어떻게 쓰든 그거는 뭐 결과가 좋기만 하면 그게 상관이 없잖아. 쓸모만 있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용주의에서 나온다. 요거 쉬는 시간에 인사해가지고 교재도 한번 내용을 봅시다. 일단은 국가 시민윤리로 넘어갑니다. 1페이지 121조. 지금 이까지가 딱 실용주의까지가 서양 철학 끝난 거야. 그래서 금호고는 아마 기말고사쯤 돼야 중간고사 때는 이게 절대 들어갈 리가 없고 서양 철학만 한가득이기 때문에 분량이 기말고사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기말고사 때 이 정도는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로 안 보고 같이 봅니다. 다음 때 미리 한번 공부해보세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회사상 파트는 이게 아까 2단원이 1단원에서 뭐 인간 본성이라거나 혹은 뭐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사회적 존재고 도구적 존재고 유의적 존재고 1단원에서 하는 내용이거든. 2단원이 동양사상이고 3단원이 서양사상이고 4단원은 사회사상 파트인데 이 사회사상 파트에서는 앞에서 한 거를 주제별로 막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뭐 자본주의의 역사 이런 거 나와. 자유주의의 역사 이런 거 나와. 그리고 이상국가 이런 거 나오거든. 지금 나오는 거. 이상국가 이런 거 나오는 거 쭉 나올 때 이 이상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 3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철학자들 있지. 그 사람들이 이 주제에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떻게 말을 했나를 보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거의 다 한 내용입니다. 쭉 그냥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 공자의 이상사회 우리가 말고 달도록 했죠. 뭡니까? 공자의 이상사회 어떤 게 이상사회였어? 많이 했잖아. 유교의 이상사회야 오토교의 이상사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 이상국가는 대동사회라고 해요. 대동사회. 여기는 뭐가 확대된 거라고? 인이라는 게 확대된 거였죠. 인의 중에 인 얘기하는 거야. 인이 교재 충서 해가지고 나한테서 가족, 마을, 국가, 세계 막 이렇게 넓어지면 완성되는 국가입니다. 대동사회. 그래서 이거는 확대해 나가는 개념이고 도교의 이상사회는 뭐였어요? 누가 얘기했지 이걸? 노자가 소국 과민사회라는 걸 얘기한 거 기억나니? 소국 과민사회. 그래서 1번이 대동사회고 6번이 소국 과민사회입니다. 여기는 내 인을 바깥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이 되죠. 근데 소국 과민은 도교에서는 이상적인 정치체제 이렇게 어떤 정치체제를 했어요? 무위의 치라고 해요. 인위적인 걸 다 없애는 정치입니다. 인위적인 걸 없애는 거.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정치. 그 용어 기억나니? 하늘은 사람을 뭐 보듯 한다고 인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 관심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인도 이상적인 군주도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 똑같이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해야 된다. 관심 두지 말라고요. 네가 괜히 나서가지고 막 간섭하고 그러니까 제도 같은 거 생기고 규율 같은 거 생기고 그러니까 막 사회가 혼란해지지. 불효자를 만드는 거는 효라는 개념이죠. 범법자를 만드는 거는 법이잖아. 이해가니? 비례를 만드는 건 예절이라고. 그런 걸 다 없애고 어디까지 없어지는 거야? 작은 나라, 적은 국민까지 없어지는 거지. 이 소국 과민 사회 묘사한 거 기억납니까 혹시? 연마을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규모의 국가예요. 마을 단위 국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평생 빗장을 닫아 걸고 서로 왕래하지 않는 닭까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교류하고 막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규모가 커질 거 아니야. 마을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막 이렇게 쭉 가다가 국가 단위로 커지면은 다시 이런 거 생기잖아.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이런 거 뭐 규율 이런 게 명확해져야 되거든. 법 이런 게 다시 나와야 되거든. 그럼 그거 막고 싶은 거야. 이해가니? 이 과자가 적을 과자를 써요. 과소 상태, 과부족 이런 거 할 때 그 과자는. 그래서 1번이 대동사회고 이 대동사회의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1번은 일단 대동사회, 2번이 가족주의를 극복해요. 묵자가 공자를 뭐라고 비판했어? 묵가는 겸해사상 기억납니까?
육가의 겸해 사상에서 유교를 무슨 사랑이라고 비판했습니까? 유교의 인을 차별적인 사랑이다. 별애라고 비판했잖아요. 별애. 근데 여기는 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늘 설명 안 했으니까 인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은 미워해야 되는 거야.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걸 감싸주는 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야라고 유교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보다는 좀 덜 중요하고 내 동생이 다른 사람 동생보다 더 중요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근데 이 대동사회쯤 되면은 이 인의 범위가 내 가족에서 내 그 마을에서 국가에서 전 세계로 넓어지는 형태야. 대동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주의도 극복돼요. 그 공자가 처음에 이 대동사회 예를 들 때 옛날에 주나라 그 하은주 시대라고 막 그 요순 시대 들어봤을 거야. 요순 시대 처음 듣니?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약간 중국 신화상에 등장하는 태평성대 시기의 왕이야. 여기도 막 백성들이 이 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뭐 나무에 누워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시기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요순 시기. 근데 그런 시기에는 아무도 구별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걸 구별한다. 그래서 내 스스로 수양을 해서 이전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대동사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넓혀 나가는 거야. 인을 내 스스로 해서 항상 스스로 먼저 수양을 하라 그러잖아. 이걸 넓혀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효, 그 다음에 국가, 충, 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쭉 등장하는 게 서예요. 서. 남을 미루어 나를 생각하는 거. 추, 기, 급, 인 이런 거 기억납니까? 비례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게 다 서의 정신이거든. 그게 딱 완성된 형태가 전 세계로 인이 넓어진 형태가 대동사회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주의도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가족주의 극복. 여기서는 자신의 부모 자식만을 부모 자식이라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2번 애들이 이거 3번 애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그리고 괄호해가지고 사회적 분업되어 있죠. 분업이라는 거는 일을 나눠서 한다는 거고 어떤 일을 구분을 한 거냐면 통치하는 일과 생산하는 일을 구분하는 거야. 계급제도를 인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서로 구분 안 하고 내 아버지도 없고 남의 아버지도 없는 그런 사회라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맞아. 얘가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덕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거지 이 통치 체제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돼서 통치를 전담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참된 어진 군주가 통치를 하는 거를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야. 분배도 그러니까 그 생산도 많이 되고 그게 이제 고루고루 분배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괜찮지? 그리고 4번은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고 써주죠. 분배 정의. 우리 그 유학자들 중에 유교 정치하면서 공자, 맹자, 순자 나왔잖아. 공, 맹, 순. 근데 공자, 맹자, 순자가 각각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다 비슷한 내용이 가거든. 다 비슷한 내용인데 공자는 그거를 덕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맹자는 그거를 왕도 정치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순자는 이거를 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치. 얘는 예에 따라 다스려야 된다. 여기는 덕을 가지고 군주가 통치를 해야 된다. 여기는 패도 정치 반대말입니다. 왕도 정치에 따라 왕도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된다. 졸리면 좀 서서 들읍시다. 괜찮니? 졸리면 세수하고 오세요.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요 덕치에 대한 표현 중에 자 군자는 분배 생산. 군자는 생산되는 것의 많고 적음보다 골고루 분배가 됨을 더 걱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분배의 형평성을 더 걱정한다. 생산이 많고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덕치 개념에 분배적인 실현 개념이 들어가 있어. 당연히 공자가 얘기한 이상사회가 뭐라고? 공자가 말한 이상사회. 덕치는 통치 제도고 대동사회잖아요. 대동사회.
당연히 대동사들이 덕지 개념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하의 많고 적음보다 분배의 그 형평성을 걱정한다 이 말이 여기서 그냥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도둑이 없어 문을 닫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어차피 여기 이상 사회라 가지고 물건이 나와 돌아요. 저 밑에 보면은 마르크스도 그렇고 토마스 모어도 그렇고 생산량이 극대로 좀 많아져가지고 생산성이 막 극대화돼가지고 재화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사유재산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뭐 넘쳐나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물건이 넘쳐나기 때문에 도둑도 당연히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지. 물건이 일종의 쌓여있지가 않으니까 물건을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5번은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 과부, 고아, 호랑이, 노인들이 부양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교재 인쇄해가지고 한번 보자 같이. 그리고 노자의 이상사회 뭐라고? 노자의 이상사회는 소국 과민사회야. 소국 과민사회. 작은 나라 소국, 적은 국민 과민입니다. 작은 영토 적은 국민은 되겠죠.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7번 성인이 통치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성인. 근데 이 성인은 유교, 불교, 도교 다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선지예요.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불도에 다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이상적인 그 인간상이라고. 근데 도교에서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위적 정책으로 개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게 이상적인 군주상이겠죠. 백성들을 지도로 만든 개 취급하는 그런 군주야. 그게 도교의 성인입니다. 근데 군주가 있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지가 오답 선지로 나오냐면 노자는 모든 정치체제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맞아, 틀려. 노자는 뭐 이런 거 다 예절, 뭐 제도, 규범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거 아니야? 모든 정치체제가 없어야겠네. 맞아요, 틀려요. 카드나 낼 거니까. 언니 왜 틀려 이거? 틀렸다 돼 있잖아. 왜 틀립니까? 성인이 통치하잖아. 성인이 통치하는데 이상적인 통치 체제가 뭐야? 가만히 내버려두는 통치 체제라고.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정치 체제가 이상적인 거지 통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정치 체제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아니야. 이해가죠? 여기 애들 많이 낚인 선지입니다. 이거. 그리고 욕심을 가지지 않고 8번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도교를 뭐 성선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 성선설은 맹자가 우리가 도덕심을 타고났다. 인의의지가 본성이다. 이렇게 할 때 성선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에 본성이라는 거는 자연적 본성을 말해요. 서양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 서양 철학에서 이 타고난 스스로의 그 무엇에 따라 산다 할 때 칸트가 뭘 극복하랬니? 경향성. 이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에 따라 살라 그래. 자신에게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 본성에 따라 뭐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런 거에 따라 사는 게 도덕적인 삶이에요.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적 본성에 따라 그 사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불필요한 거. 내가 그 배가 고프면 먹는데 그냥 뭐 살구를 따서 먹어도 소박하게 따서 먹어도 이렇게 뭐 사과 따서 먹고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잖아. 배를 채우는 데는. 근데 뭐 비싼 집에서 막 진수성찬에 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이런 건 본성을 거스르는 짓이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소박한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하고. 여기까지가 동양 고대 2명 나오고 유교랑 도교 이상 사회였습니다. 밑에 나오는 거 서양 고대 이건 우리 배웠다. 3명 다 배웠잖아. 플라톤은 무슨 국가가 이상적이랬어? 플라톤의 이상 국가 뭐로운 국가 어떠한 국가? 플라톤의 키워드 중 하나였죠. 정의로운 국가. 정의가 어떤 거였는데 요한 어떤 게 정의였어? 플라톤은 무엇을 정의라고 정의했지? 정의의 정의. 지용절정이었잖아.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게 정의야. 그 말은 이거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 플라톤이 한 얘기잖아. 그러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는 국가에서 지혜, 용기, 절제를 한다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그게 정의로운 국가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9번은 정의로운 국가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지혜, 용기, 절제를 갖춘 사회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뭐 해야 되냐면 선의 이데아 기억나니? 뭘로 비유됐어? 동굴의 비유에서 선의 이데아는 뭘로 비유가 됐었습니까? 태양, 그렇지. 태양을 딱 이게 바라봐가지고 진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누군데? 철인. 기억납니까? 철인이 어떤 존재였지?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하면 철인이에요. 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철인 자체가 밝을 철자에서 이 철인이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철인입니다. 10번 철인이 통치한다. 가를 고쳐야겠다. 그리고 11번 어디 계층은 공동 사유 재산이 없고 공동 재산을 재산 공유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어떤 계급? 위에 두 개를 뭐라 그래? 합쳐가지고 통치자랑 방위자랑 합쳐서 수호자라고 했어요. 수호자. 가디언. 얘네는 지배계급이니까 그만큼 도덕심을 갖춰야 돼. 자기 물건 막 이게 탐내가지고 남의 물건 뺏고 뭐 그런 게 사유재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애초에 공유재산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남의 물건을 뺏고 막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고 이런 게 좀 줄겠지. 그리고 계급 물려주는 거 이런 거 방지하려고 마누라랑 그 아이들까지 다 공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재산, 자식, 부인까지 공유한다. 이게 플라톤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다 한때용이죠. 이전에 기억이 나니 얘들아? 다 했던 내용이라 했던 내용. 12번은 토마스 모어. 뭐야? 토마스 모어. 중2 때부터 나온다. 중2 세계사일 때부터 나오는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유명하지 않니? 이상국가의 대표적인 유토피아 뜻이 뭐예요? 유토피아. 이 유는 그냥 그 알파벳 유인데 이게 앞에 올 때는 부정접두어로 사용되는 그 유야. 부정접두어. 없다는 뜻입니다.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어근에서 왔어. 이 토포스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없는 공간. 이 지구상에 없는 공간이 이상국가야.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이데아의 세계잖아. 이상형이죠, 이상형. 그래서 현실 세계에 없는 공간, 꿈 같은 공간인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 내가 공리주의 할 때 조금 설명했다. 공리주의 할 때, 공리주의 하면서 공리주의.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게 자본주의 논리였고 노동자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게 무슨 주의라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그리고 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했던 게 얘네들 좀 어떻게 이어불러 했던 게 공리주의였죠. 기억나니? 근데 이 사회주의 사상 중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유토피아가 뭐 이런 게 들어가요. 이 초기에 나왔던 사회주의 사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보다 사실 훨씬 전인데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공산적 사회주의. 이 공산적 사회주의의 선배격 되는 게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들어가. 그럼 당연히 뭐겠니? 사회주의 사상이 유토피아가 들어가. 당연히 사유재산자가 없어요. 사회주의니까 그렇죠. 공산적 사회주의. 여기에 뭐 생시몽주의, 프리에주의 뭐 이렇게 사람 이름입니다. 막 생시몽, 프리에 뭐 이런 애들이 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왜 얘네들이 싸잡아서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불리게 됐냐면 마르크스가 자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거든요. 이 분파 중에 공산주의도 들어가고 무정부주의, 아나티즘이라고 그러죠. 무정부주의도 사회주의 계열로 들어갑니다. 근데 공산주의 딱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내놓으면서 야 나는 사회주의이긴 한데 사회주의 사상에서 좀 다른 사회주의야. 이전의 사회주의들은 전부 그냥 막 뇌내 망상으로 이상적인 사회는 이럴 것이다. 사회주의 세상에 도래해야 된다.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내 사회주의는 이 역사 원칙에 입각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제에 입각해서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 사회주의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사회주의들이 다 공산적 사회주의가 된 겁니다. 근데 공산적 사회주의에 거의 시초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시기도 훨씬 앞이야.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장하기도 전에 이런 걸 좀 약간 그 진짜 그 이상사회 그리듯이 그 약간 뭐 그 천국 그림 그런 느낌으로 천국 이 어떤 모습이냐 뭐 이런 거 그리는 식으로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유토피아야. 자, 유토피아 12번 유토피아고 이 유토피아 사회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이씨 이어서 합니다. 오케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가 유토피아라고 했죠. 토마스 모어의 이상사회였고 이 토마스 모어의 이상사회에서는 몇 번이냐? 13번 통치자가 없습니다. 통치자는 없는데 뭐도 있냐면 관리는 있어요. 관료계급은 있습니다. 14번 관리는 투표로 선출해요.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54개 마을 주민들이 뭐 평화롭게 이렇게 마을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섬이야 섬. 조그마한 동떨어진 섬나라입니다. 유토피아. 근데 거기서 통치자는 없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관리는 투표로 선출해서 운영 체계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고 그래서 사회주의 특 사유재산은 없다. 나중에 있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도 당연히 사유재산은 없다. 이건 모든 사회주의가 공통 특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유재산 부자문들. 그리고 불필요한 15번 노동이 최소화돼요. 불필요한 노동은 최소화하고 하루에 6시간까지만 일하라고 해요. 그 이상은 일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자고 그러면 14시간이잖아. 하루에 8시간 자고 6시간 일하면 14시간 있으니까 10시간이 남지. 그럼 그 10시간 24시간이니까 하루에 10시간은 지적 뭐 활동 같은 좀 가치 있는 일, 지적 탐구 활동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 거에 종사하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그 토마스 모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는 없는데 관리는 있고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는 약간 그 조그만한 마을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그런 국가야. 유토피아. 그리고 16번은 베이컨의 이상사회. 베이컨은 민지만 배웠네. 민지야, 베이컨은 뭐 하면서 나왔지? 어떤 사상이라면서 베이컨? 과학적 지식을 긍정했던 인물이죠.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다고. 베이컨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멘트를 쳤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베이컨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복지향적 자연관이었죠. 베이컨은 정복지향적 자연관 하면서 이 과학 기술이 그 발전하는 거를 이 자연 정복과 동의어로 봤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멘트를 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베이컨의 이상사회는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사회 이름을 16번 뉴 아틀란티스라고 불렀어요. 뉴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뭐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먼 훗날에 사라진 이상 국가입니다. 전설상으로 내려오는 국가지. 근데 새롭게 등장한 그 전설상의 국가 어떤 게 과학이 도래하게 할 이상적인 사회라지. 그래서 이 뉴 아틀란티스에서는 17번 과학 기술 발달로 복지가 증진된 국가고 누가 주축이 된다? 18번 과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사회의 풍토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식, 기술, 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죠. 여기 그 자연 정복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뭐랬어요? 식민지 개척 시기였기 때문에 저 오리엔탈리즘 이런 거랬죠. 동양에 대한 정복 그 지향 사고관이 자연 정복주의 이런 걸로 나타난 건데 그 자연 정복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뭐다? 과학 기술이었어요.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가 이런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19번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 민지 이건 내가 얘기했나? 서구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뭐 생산 요소가 어떠고 생산 요소 이 생산 요소에 따라 고대, 중세, 근세 얘기했니? 랬니? 얘기 다시 합시다. 너네 만들어봤잖아 이거. 마르크스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생뚱맞게 마르크스가 나름대로 좀 존재감이 큰 학문 분야가 역사학에서 마르크스 읽힘이 생각보다 좀 셉니다. 역사학의 시대 구분론이라는 과목 하나로 있거든요. 역사학과 들어가면은.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고대, 근세, 중세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 이 시대 구분론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그 역사학의 분류를 볼 때 마르크스 이 역사 구분론부터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고대, 중세 뭐 이런 때 중세는 고려 시대로 보고 근세는 뭐 조선 시대로 보고 근대는 강화국주의 이후로 보거든. 그거마다 다 다른데 나라마다 다 이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걸 구분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 우리는 뭐 아시아니까 뭐 왕조 순으로만 나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 근데 마르크스는 이 시대 구분을 뭘로 정의를 했냐면 생산 요소라는 걸로 생산 요소가 바뀌면서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사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물론 사상이라고 돼요. 유물론. 유자는 오직 유자를 쓰고 물은 물질할 때 그 물자야. 반대말은 뭐냐면 관념론입니다. 이 관념론적 입장에서는 지금 역사가 막 굴러가고 있잖아. 역사가 막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역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라고 하냐면 비물질적인 걸로 봤어요. 종교, 도덕, 철학, 사상, 제도 이런 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생각이 바뀌고 관념이 바뀌는 것 따라 다른 것들은 경제적인 것들은 신분 같은 것들은 끌려간다. 현실적인 것들은 끌려간다 이렇게 봤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봤어. 생산 요소가 역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 특히나 경제 파트를 엄청 강조해 마르크스가. 그래서 약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뉘앙스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된 게 마르크스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걸 강조한 거예요. 유물론. 그러면서 이 생산 요소로 주목했는데 이 생산 요소가 어떤 거냐면 우리 고1 때 생산물이랑 경제 5-2 파트입니다. 거기 경제 주체를 배우는데 그쪽 파트에서 생산물이랑 생산 요소라는 게 나와요. 생산물은 뭐고 생산 요소는 뭐니? 생산물은 재화랑 서비스고 만들어내는 거잖아. 생산물. 재화랑 서비스가 생산물이고 생산 요소는 이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무언가야.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무언가. 생산 수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생산 수단.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가 보는 거는 노동이랑 토지랑 자본이에요. 오케이? 자, 고대에는 어떤 게 생산 요소였냐면 노동이 생산 요소였습니다. 노동이. 그래서 뭔가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창출을 해내는 거지. 뭔가 생산물이 있으려면 노동력이 있으면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이 노동력을 독점한 사람, 그게 귀족 계급이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 이 귀족에게 속해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이게 노예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괜찮니? 근데 요때는 왜 노동력이 생산 수단이 됐냐면 땅은 엄청 지금 넓은데 사람이 아직 인구가 적던 시기야. 이해가요? 그래서 애를 놓으면 애 놓는 대로 그냥 어차피 땅은 열려있기 때문에 인구만 많으면은 수확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던 시기야. 그래서 노동이 가장 큰 부의 척도가 돼. 얘는 지배계급. 그래서 생산 수단의 혹은 생산 요소의 소유를 역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고대 시대에는 귀족들이 지배계층이고 노예가 피지배계층이야. 근데 시기가 쭉 지나잖아. 시기가 쭉 지나면은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땅이 부족해져.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도 경작할 땅이 없으면 생산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세가 되면은 뭘로 생산 요소가 바뀌냐면 토지로 생산 요소가 바뀌어요. 괜찮니?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있더라도 토지가 있어야 토지를 가진 사람이 지배계층이 되는 거야. 이 토지를 가진 애들을 지주라고 하는 지주. 중세의 지주는 주로 영주들이 지주입니다. 영주. 이 영주가 가진 땅의 한 단위를 뭐라 그래요?
장원이라고 해요. 장원. 세계사에도 배웠죠. 장원 기억나니? 장원의 집에다가 영주잖아. 내가 성 쌓아놓고, 왜냐면 지금은 토지가 중요한 시대지. 노동력이 있어도 땅이 없으면 생산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뺏으려고 주변에서 막 와. 그럼 그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을 쌓고 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 토지를 지킬 수 있는 무력을 소유한 계층만이 지배계급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영주들은 보통 무슨 계층이었다? 기사계급이에요. 기사계급. 그래서 여기 노예들 일부가 지주가 되기도 하고 땅 무력으로 막 반란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귀족들 중에 일부가 지주가 되기도 하고, 귀족들 중에서도 이 그 노동력의 이 그 무력을 갖추지 못한 계층은 다시 농노 계층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원래 시대 변화라는 게 이 생산 요소 따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주 밑에 딸렸던 토지가 없는 애들을 뭐라 그래? 토지 소유 여부니까 토지가 없는 애들을 농노라고 해요. 들어봤지 이것도. 그래서 여기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신체의 자유가 없거든. 근데 여기는 토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거주의전의 자유가 없어. 연말로 갈 수가 없습니다. 농노들은 땅에 매여 있는 영주 밑에 딸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지? 근데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예전에는 토지만 있으면은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시대였단 말이야. 중세까지는. 근데 근대가 되면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뭐가 토지의 생산성보다 뭐의 생산력이 더 이 토지의 생산력을 능가하기 시작한 거야. 자본의 생산력이. 돈 놓고 돈 먹는 시대잖아. 지금도 자본주의 시대죠. 그래서 요새 예전에는 이 노동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아 선호 사상하고 막 인구 많이 막 낳고 그랬잖아. 출산 이게 애 놓지 말라 그래도 애 많이 낳았잖아. 왜 그러냐면은 노동력으로 생산 가치가 담보되는 시기야.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농업사회에서는 내가 더 유리한 거예요. 산업화 이전까지 그랬어 우리나라. 80년대까지 산하 제한 정책 했잖아. 애를 낳아야 내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놓지 말라 그래도 낳았다고 계속. 근데 오늘 지금 현재는 뭐가 더 부가가치가 높아요? 사람이 내 자식이 돈 벌어오는 것보다 자식은 키우는데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 돈 놓고 돈 먹는 시대잖아. 그래서 그러면 여자는 애 낳으러 가야 돼, 돈 낳으러 가야 돼. 돈 낳으러 가냐, 직장 생활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자본가들이 되면서 여기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이 땅 밑에 놓여있던 농노들이 일부가 뭘로 성장해? 자본가로 성장하면서 뭘 합니까? 왕 목을 치죠. 뭐예요 이게? 시민혁명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지주, 영주, 귀족 계급이 다 자본가 계급으로 대체돼요. 그리고 자본가 밑에서 임금 받고 이 생산수단 돈이라는 걸 공장이 없어. 자본가들이 다 공장 만들고 이제 노동자 고용해서 일시키는 거거든. 이 자본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자본가 밑에 들어가지고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마르크스 시기에는 뭐라고 불렀어? 이 자본가들은 부르주아라고 부르고 이 노동자들은 뭐라고 부르고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역사 발전 과정을 보니까 이 노동 한도가 극한으로 올라가다가 이 노동 사회가 무너지면 뭐가 중세 시대가 도래하고, 중세 시대가 극한으로 도래하다 보면 이제 농노 계층이 막 혁명 자본가가 되고 중세 사회가 마감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로 발전하잖아. 그러면 생산력이 무한에 이르게 되면은 굳이 이 노동자들이 자본가 밑에서 이렇게 거의 뭐 채찍질 받으면서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전에 농노들이 지주 세력을 무너뜨렸듯이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자본주의 계층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생산 요소가 없어지고 계급이라는 게 없어지는 이상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역사 발전을 5단계로 봤거든. 원시 공산주의 사회. 이거는 청동기 도래 이전입니다. 그때는 청동기 도래 이전에는 계급이 없지. 이게 이상적인 사회고, 고대 계급이 생겼다. 그래서 노예제가 됐다. 그다음에 중세, 근대 갔다가 미래에는, 이때는 마르크스식이니까 미래에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 같은 국가도 없어지고 계급도 없어지고 생산 요소도 없어진, 사유재산도 없어진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할 거야. 그 이상적인 사회 이름이 공산사회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이해가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런 거 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하잖아. 우리가 잃을 것은 질사실 뿐이요 얻을 것은 낙과 망치다. 다 때려 부수잖아.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 나라 국기가 어떤 색깔이야? 국기가 빨갱이 새끼들이잖아. 그렇죠? 중국도 빨간색이고 소련도 빨간색이잖아. 피로써 혁명을 이룩하는 거지. 이해가? 그럼 뭐가 없어지는데? 계급도 없어지고 생산 요소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냐면 이것도 주의해라. 국가가 없어져. 그래서 선지에 가끔씩 이런 선지가 나오는데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없는 사회인데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정의대로라면. 근데 이거는 미래에 도래할 이상 사회인데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그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쓴 거고 이해가요? 실제로는 이 이상 사회가 되면은 계급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져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고대, 중세, 근대잖아. 시기가 흐를수록 생산 요소가 바뀌면서 이전에만 해도 노동이 가장 주된 생산 요소일 때는 이 인두세라고 하는데 사람 주당, 노동력 당 매기는 세금의 성격이 가장 높아지는 비율이. 근데 중세로 넘어가면서 토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토지세에 매기는 세금이 높아져. 그럼 오늘날에 무슨 세금 비율이 가장 높겠니? 소득세 비율이 가장 높아요. 지금도 인도세를 내거든. 우리 주민등록 주민세라고 나는 관악구에 살고 있으니까 관악구청에다가 1년에 몇만 원씩 낸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나중에 보고 대다수의 세금은 뭘로 내고 있어? 소득세로 내잖아. 뭐 이런 개념이다. 여튼 그래서 19번이 공산사회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사회에서는 20번 계급 없어지고요. 21번 국가 둘 다 없어집니다. 계급과 국가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야.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모두가 이제 평등하죠. 물건들도 다 이렇게 사유재산도 없고 다 이게 생산력이 극도로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허각도 없고 착취도 없고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철폐되기 때문에 요거는 마르크스 키워드로 나와요. 자, 22번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23번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마르크스 키워드로 자주 나옵니다. 별표 안 하면 전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공산주의입니다. 유토피아랑 좀 비슷한데 유토피아도 물건이 남아도는 사회잖아요. 여기도 물건이 남아돌아. 그래서 내가 그냥 잘하는 거 하면 되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물건이 남아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이해가니?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게 공산주의 키워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24번은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써주시죠. 질서 정연한 사회. 롤스라는 사람을 금목고 내년에 생륜한다 그랬나? 4학년 때? 생륜하면 이제 뒤에 딱지가 늘 만큼 자주 보게 될 학자입니다. 롤스. 윤사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학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문제가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자입니다. 생윤에서는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엄청 주류 학자인데 윤사에서는 다른 철학자들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 비중의 학자입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중요해요. 내신은 무조건 나오고 내신에서는. 자,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냐?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자, 우리 정의라는 게 아까 위에 어디 이상국가에서 나와서 정의 플라톤에 나왔잖아. 플라톤의 정의로 볼까? 이 정의라는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서 언급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 중세 근대까지는 죽은 주제였단 말이야. 정의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중세 이후에는 중세는 신 중심이니까 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근대에는 뭐 합리론 경험론을 하면서 인지 논쟁을 벌여요. 인지론 혹은 뭐 인지론이라든가 뭐 자아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던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주제가 정의라는 주제가 한참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현대에 들어서 정의라는 키워드를 꺼낸 사람이 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완두콩의 남자 누구예요? 과학에서는 완두콩의 남자 맨델 들어봤냐? 완두콩의 남자, 완두콩 유전 법칙 하는 거. 진화의 남자, 다윈 뭐 이런 것처럼 정의의 남자면 롤스예요.
현대 사상에서는 정의하면 무조건 롤스가 딸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의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 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그래서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뭐보다 평등보다 자유를 더 우선할 겁니다. 복지제도 이런 거 강조하거든. 근데 복지제도를 가미한 자유주의야. 중점은 다 뭐다? 자유주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 이런 걸 더 개인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할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니? 그래서 이 정의의 원칙은 사실 끝까지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1원칙, 2원칙 외우세요. 1원칙, 2원칙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아니다 하지 말자. 너무 많다 야.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다. 1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냥 적지는 말고 들으세요. 이 원칙이 기회균등의 원칙하고 차등의 원칙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작년에 했잖아. 통합사회에 나오잖아. 분배 정의할 때. 통합사회에서 들어보지 않았니? 롤스? 차등의 원칙 이런 거 최소 수혜자의 최대 2 정록이 안 들어봤습니까? 작년에 나랑 한 거 같은데. 롤스 자유주의자 분배 정의할 때 6단원 할 때 안 배웠니? 모르겠어요. 요 차등의 원칙에다가 최소 수혜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이 정의의 원칙에다가 최소 수혜자에게 차등의 원칙 얘기인데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 요 최소 수혜자는 누구냐면 이 최소 수혜자를 사회적 약자를 최소 수혜자라고 해요. 최소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수혜라는 혜택을 받는 거, 받을 줄자를 써가지고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 얘기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최대 이익을 준다는 거는 얘네들한테 더 많이 뭔가를 챙겨준다는 얘기야. 복지제도 얘기야. 그래서 얘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제도랑 개인의 권리랑 충돌하잖아. 내 투표권이랑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복지제도 하는 거랑 대립했을 때는 개인의 참정권, 투표권 이런 걸 더 보호하자고 주장할 거야. 근데 이거를 지켜지는 한도에서는 최소 수혜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형태가 되어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정의로운 사회를 롤스는 뭐라고 부르냐면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불렀어요. 그게 24번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24번이 질서 정연한 사회. 괜찮니? 24번 질서 정연한 사회. 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 자유 권리가 보장되고 이런 식 얘기하는 거야. 일단 자유주의자라고 했어. 평등한 자유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극대화되도록 배려. 그리고 차등의 원칙 얘기하는 거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그리고 25번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 공공의 정의관이 뭐예요? 공공의 정의관이 이 1원칙, 2원칙 자유의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정의의 원칙이 공공의 정의관입니다.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통제를 받는 사회입니다.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받는 사회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야. 괜찮지? 그리고 이 1원칙, 2원칙에 합의할 때 얘는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데 왜 절차적 정의라고 하냐면 이 정의 원칙이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과가 나왔어요. 합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 근데 나랑 너랑 뭐 정록이랑 요한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서 어떤 원칙을 세우려고 하잖아. 이 원칙이 정해지면 우리는 이 원칙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돼. 그러니까 수업 규칙 같은 거죠. 근데 나는 내가 강사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강사 입장에 맞게 원칙을 세우고 싶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계속 좋으니까 나는 책상이 전부 스탠딩 의자야. 의자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자. 나만 서 있으면 억울하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은 한두 시간만 수업하고 다른 교실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1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10시간 더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랑 너네랑 학생이나 강사라는 입장을 주어진 상태라면은 서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까먹는 마법 도구 같은 거를 써.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예요. 무식함의 베일을 쓰는 거야. 이 베일을 딱 쓰잖아. 그럼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였는지. 그럼 베일을 딱 벗기잖아. 그러면 내가 원칙을 합의했다는 것만 알고 내가 지금 딱 누군지 따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 그냥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려면 나에 대한 주관적 입장을 모두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거를 원초적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원초적 약간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영혼 상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혼 상태에서 누구로 금수저로 태어날지 은수저로 태어날지 흑수저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가 태어날 사회의 정의 원칙에 모두가 합의하는 그런 상황이 원초적 상태예요. 이해가니? 이거를 자 26번 무지의 베일 하에서 무지의 베일 하에서 27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원칙에 합의할 거라고. 이게 차등의 원칙인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그 사회 제도라는 거는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봤어 롤스는. 그래서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내가 누구로 태어날지 모르는 개인이라면 최악의 상황이 내가 태어날 거를 가정해가지고 그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식으로 정의 원칙에 합의를 할 거라고. 이해가요? 내가 사실 이재용으로 태어나면 좋겠지. 이재용으로 태어나면 이런 원칙에 합의를 안 하겠지. 근데 이재용으로 태어날 확률보다는 저기 그 거지들이 빅민가에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 비율이 훨씬 높고. 그러면 내가 빅민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최소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생활이 가능한 원칙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합리적인 개인이라 원초적 베일,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라는. 이해가? 그래서 합의한 결과가 복지 제도는 만장일치다. 그래서 복지 제도가 정의롭다. 이런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1971년에 정의론의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냉전이라는 게 완화된 게 69년에 데탕트 시기예요.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왔거든. 그러면서 냉전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이전까지도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롤스가 이 책 쓰기 전에도. 근데 그때는 공산주의랑 자유주의랑 공산주의가 막 체제 경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도저히 논의거리가 되지가 못했어. 근데 지금 냉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이 책을 쓸 때쯤에는. 이해가? 그래서 복지제도는 사회주의 개념이죠. 이 복지제도를 사회 질서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이 시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고 논쟁이 되고 유명하고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겠니? 이런 개념이 있다. 저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교재를 한번 봅시다. 돌아가서. 자, 너는 이거를 보고, 너는 이거를 보고. 없다. 이상국가는 신세를 안 했다. 책을 너무 방금 그 수업을 들었는데 책을 웬만하면 좀 사세요. 쭉 넘어가서 실용주의부터 보자. 실용주의 몇 페이지니? 저 앞에 몇 페이지지? 저거 하면요 여기 있네. 195쪽 아니구나 196쪽 실용주의죠. 허스의 사상 나옵니까? 중간에 앞에는 뭐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그리고 요거 그 1, 2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직전에 미국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이라고 하는데 미국 이렇게 있는데 남쪽 북쪽 나눠가지고 요즘 미국일 때는 이제 이렇게 영토가 크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쯤 정도 돼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눠가지고 남쪽은 대농장 노예를 활용한 목화 대농장 뭐 이런 거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위쪽은 여기 원래 전통적으로 좀 잘 사는 애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대농장 여기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노예 노동력을 돌려가지고 목화 같은 거 막 기르고 있었다고. 근데 북쪽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자본가 계층이 성장했기 때문에 얘네는 노예가 없어. 얘가 여기는 대농장, 여기는 상공업, 상업이랑 공업에 종사하는 자본가 계층이 여기서 성장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농장을 굴려야 되니까 노예 해방시키면 돼, 안 돼? 노예가 농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얘네들 공짜로 일시킬 수 있잖아. 그럼 노예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는 노예제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노예제가 왜 없어져야 되냐면, 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냐면 북부 쪽 대통령이거든요. 북부에서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 왜? 링컨은 계속 노예 해방시키자고 했으니까. 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냐면 지금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 그럼 공장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면서 임금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임금은 싸면 쌀수록 자본가들한테 이득이지. 노예가 해방되면 어떻게 돼? 값싼 노동력을 무료로 많이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원래 노예에 있던 애들은 돈 조금만 줘도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지금 뭐 노동자 임금 주는 것보다 반값으로 줘도 막 오씨 해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할 건데 노예 해방시키자고 했어. 자본이 각 계열이 성장하고 공장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겼다? 북쪽이 이겼잖아. 링컨이 대통령 되고 링컨이 뒤집어 연설하고 포더 피퍼, 바이더 피퍼, 오브 더 피플. 그 한 게 뭐야? 왜 흑인들 해방시키자? 자기네들 노동자로 써야 되니까. 이해가? 그래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원래는 반공이었는데 공업국가로 바뀌었어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됐어.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그런 뭐 좀 그 기존의 사회 규모 같은 게 급격한 전환을 좀 겪었단 말이야. 미국은 좀 유럽이랑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직도 중세 기독교 철학 이런 거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잖아. 청교도 윤리 막 이런 종교 윤리 이런 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유럽이랑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철학이 좀 뒤쳐졌어요. 중세 말 철학이에요. 근세 초 철학이고 합리론 이런 게 아직 안 나온다고. 근데 이 산업혁명을 겪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도래한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쓸모 있는 어떤 것이라는 철학이 등장하게 된 거. 그런 게 실용주의의 등장 배경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사례로. 그래서 뭐 산업화 도시화의 빠른 진행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회 분야 갈등 뭐 이런 게 고래서 나오는 거야.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변화를 설명하려고 나온 철학이다. 뭐 이 정도로 느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밑에 퍼스 봅시다. 퍼스. 실용주의 경륜 했죠. 실용주의 경륜이 뭐였는데 거기 나온 거죠. 어떤 것이 옳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실용주의 경륜. 오늘 밑에 제임스는 현금 가치에만 밑줄 치세요. 현금 가치. 지식, 신념 이런 거는 유용하고 이로울 때 현금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요게 오답선지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제임스는 실용적인 학문만을 중시했나요? 쓸모가 있어야 된다며. 뭐 학문이라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어야 현금 가치를 지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봐. 실용적인 학문만을 중시한 것은 아니에요. 문학이나 철학처럼 실용성과 무관해 보이는 학문도 현금 가치를 지닌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학문들이 기여하기 때문에 현금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주의를 하세요. 이해가니? 아까 설명했죠? 빈칸지에서 설명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듀이의 사상에서 도구주의, 도구주의 밑줄, 지성적 탐구의 지성 밑줄, 도구주의 밑줄, 지성의 밑줄, 지성적 탐구. 이 지성이라는 거는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탐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어쩌고 저쩌고 도덕적 인간은 윤리사상에서는 세 번째 거에 도덕적 인간에서 성장의 밑줄 자주 나옵니다. 주의로 갑자기 까먹고 있다가 사실 실용주의, 실존주의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까먹을 쯤 하면은 가끔씩 현금가치 막 이러면서 성장하는 뭐 도덕적인 성장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까먹을 만한. 그 뒤에 사상에서 민주주의 밑줄. 이 정도 개념으로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넘어갑니다. 일단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4번까지 넘어갑니다.
224페이지. 아니구나. 224페이지가 아니라 216페이지. 요 4단원 전체 단원 자체가 사회 사상이기 때문에 사회 사상. 사회 사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건데, 사회 현상에 대한 뭐 체계적인 자유와 해석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민주 이전까지는 누구의 사상에 대해서 본 거잖아. 맹자의 사상, 공자의 사상 이런 걸로 본 거면, 이제는 사회 사상에 딸린 철학자들을 보는 거야. 주체가 뭐냐면, 이전에는 유교윤리하면 맹자의 철학, 순자의 철학 이런 걸 봤잖아. 불교에서도 뭐 석가모니의 철학, 대승불교의 철학 이렇게 인물 중심의 철학, 사상, 인물 중심의 사상을 본 건데, 여기는 이제 사상의 중심입니다. 민주주의 밑에 혹은 자본주의 밑에, 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 그다음에 수정 자본주의, 그다음에 혼합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에 딸린 개념들을 봐요. 그걸 이제 사회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사상 중에서 이상 사회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여기서. 그리고 이 이상 사회에 딸린 여러 이제 철학자들의 사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 사회 밑에 봅시다. 공자의 대동 사회. 요거는 제시문으로 보자.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시문이거든요. 요 제시문이 공자 이상 사회 제시문으로 출제가 돼요. 얘기라는 데서 그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가 5경이거든요. 사서오경 할 때 그 5경. 거기 경전에서 나온 겁니다. 자, 큰 동화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게 하니 능력주의라고 쓰고,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분업도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족주의 극복. 자,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고 정년을 일자리고 거리나 장애도 홀로 병든 자를 모두 부양받는다. 복지주의. 분배정의는 조금 앞에 부분이 잘렸네.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분배정의 했네요. 재물을 쌓아주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중략해가지고 사람에게 빠졌네요. 바깥문을 닫을 필요에 없다에 분배정의 시작.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대동이라고 한다. 요 제시문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노자는 무슨 이상사회? 소국과민이었죠. 소국과민. 기억나니? 소국과민사회죠. 요 소국과민은 그리고 요거에 빠졌는데, 물과 같은이 왜 나와? 물과 같은. 노자가 최고에서는 뭐와 같다 그랬어? 무위자연이잖아. 노자 이름으로 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걸 안 하는 게 도덕적인 거지. 근데 그 중에 자연의 모습을 본다는 것 중에 최고의 덕은 뭐다? 최고에서는 뭐라 그랬어? 상선약수라고 했어. 기억납니까? 기억나니? 상선약수 배웠잖아. 물은 어떤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쟁의 덕과 겸허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무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 본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 인간 본성을 긍정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플라톤의 이상국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가라는 게,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한다. 지혜, 용기, 절제가 제대로 잘 발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쪽 토마스 모 유토피아. 유토피아도 그 밑에 자료로 선지로 봅시다. 초승달 모양의 섬이에요. 거기 5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빈곤도 없고 사치도 없고 낭비도 없고 성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데 매일 몇 시간만? 6시간만 일해. 그리고 8시간 잠자고 10시간 남는데 이 10시간 동안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 같은 걸 할 겁니다. 이게 지적 탐구 활동 이런 거예요.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 사유재산 자체가 없으니까 내게 따로 내 창고에 내 물건이 있는 게 아니야. 사유재산 자체가 없잖아. 그냥 공유 창고가 있어. 필요한 거 그냥 거기다 끄집어서 쓰면 됩니다. 뭐 필요한 거 다 쌓여있는데 왜 굳이 우리 집에 무언가를 놔둬야 되지? 우리 집에 무언가를 놔두질 않으니까 당연히 도둑도 없는 거죠. 빗장을 잠글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에 들어간들 어느 개인의 소유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도 웃긴데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합니다. 왜? 집이 어떤 집은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집이면은 내가 계속 살아야 될 집이면 집에다 뭔가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좋은 집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 집이라는 소유 개념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내 집을 막 꾸미고 하면 다른 집이랑 차이가 생긴다고. 사유재산이 생기는 거잖아. 10년 후에 바꿀 거면 어때?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는 2년 계약 만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뭐 다 들여놓고 뭐 구멍도 뚫고 뭐 하나 설치할까 하다가도 어차피 2년 있으면 갈 건데 그럼 안 한단 말이야. 이해가? 어차피 10년 있다가 집을 바꿀 거면 굳이 내 집으로 해가지고 막 거기에 열과 성을 들여가지고 노동을 쏟아붓고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모두가 집이 비슷비슷해지겠죠. 이해가지? 심지어 그것도 제비를 뽑아 랜덤으로 교환할 거예요. 뭐 어디 집 갈지 모르니까 굳이 내 집에 더 막 노력하고 이러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런 사회였고 요 표현들이 나온다. 이 선지, 이 공자의 대동사에도 그렇고 토마스 뭐 유토피아도 그렇고 이 원 제시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원 제시문에 기반한 선지 내용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베이컨의 두 아틀란티스는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였죠.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진 사회입니다. 자, 마르크스 공산사회 아래쪽에 키워드 나오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야. 그리고 사유재산제 철폐, 국가 철폐, 모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입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그 노동자 독재라고 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노동자기 때문에 어차피 모두가 독재를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론은 공산사회 봅시다. 자료를 보는 공산사회. 우리의 이론은 하나의 표현을 집어볼 수 있으니 그것은 사적 소유의 폐지다. 그래서 사유재산제가 없죠. 우리의 이론이 실현된 사회를 공산사회라고 하고 이 사회는 대공호의 발전과 더불어 부르주아 자본가들입니다. 부르주아가 생산물을 생산하고 정리하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이제 생산 수단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생산 수단 절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가들이 생산물을 생산하고 정리하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자료 분석에 쭉 제일 밑으로 날아가가지고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 이전에 생산 수단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본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산 수단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면 계급이 없어지죠.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인간적인 사회의 모순, 뭐 통치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눠지는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 룰스의 질서가 정의하는 사회. 구성원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공공의 정의 간에 이게 효율적으로 구제되는 사회. 근데 오른쪽에 질서 정의하는 사회의 조건 봅시다. 자, 나오긴 나오네요.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에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나오죠. 이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사회를 찾는 원칙이라고 해요. 최소 수혜자가 누구다? 민지야? 최소 수혜자가 누가 최소 수혜자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예요? 정모가 어떤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였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최대 이익을 얻는 거고 뭐라 그랬어요? 복지제도라고 기억해라 얘들아. 자주 나온다 이거는.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사회.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이익이 개방된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게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이거는 사다리 받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건데 어디에 접근할 게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차별이나 불평등을 유발하는 지위 계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돼. 그러니까 좀 상위 계층 얘기하는 거야.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 똑같이. 그게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는 게 요 얘기입니다. 그게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정의의 원칙이고 이게 공공의 정의관이에요. 여기 나온 세 가지가 이 원칙 하나, 이 원칙 두 개가 이게 공공의 정의관이라고, 이게 정의의 원칙이라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는 그것은 조용롭지 않다. 이어서 봅시다.
여기까지만 끝내자. 끝내자. 정의롭지 않다. 또한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양산의 소득의 기회를 주고 배려를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걸 무슨 사회라고 한다고?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